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날 어디 다녀오셨는데? 네, 좀 아파가지고 병원 다녔습니다. 편찮으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쾌차하신 거죠? 아직 컨디션 안 좋아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이제 슬퍼요, 진짜. 진짜 슬퍼요. 자, 그럴 때일수록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네.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해야죠. 네. 자, 웃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오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김용균법을 이제 제정하게 만든 계기였죠. 2018년에 작업 도중에 숨졌던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서부발전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 사건 관련해서는 14명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 그리고 뭐 하청 업체와의 용역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오늘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용균 재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머니인 이제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인 것을 법원이 인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당연한 것 아닌가. 김병숙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 용균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그 어머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청의 경영 책임자이자 안전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들을 봤을 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인데 그렇습니다. 2년 유예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오늘 김미숙 어머님의 이 외침을 어떻게 국회가 받아들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결국 조기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출범할 때 그러니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참패하고 나서 여당이 이제 당의 어떤 혁신 방향을 좀 모색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출범을 했는데 42일 만에 오늘 조기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24일까지가 활동 기한이었는데 이미 동력이 소실됐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혁신 종료 선언을 하면서 맨 먼저는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기현 대표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붙인 말이 좀 의미심장한데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줬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혁신위의 마지막 그 몇 주 동안의 이제 기간 동안에는 김기현 대표하고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부딪히는 양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를 쓰게 배웠다라는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혁신위가 한 50% 정도는 성공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파악을 했다라고 했고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본인은 50점 주신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50점은 당이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채워줄 것이다. 지켜보겠다. 물컵 절반 이야기하셨던 거랑 좀 떠오르는데 몇 점 주시겠어요, 장 소장님? 저는 원래부터 처음에 딱 네. 한 일주일 지켜보고 이건 속빈 강정이 될 거다. 별로 이건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국민이 뭘 아는지 파악을 하는 게 혁신위에서 40여일 동안 활동을 해야 알 수 있었던 거라면 국민의힘의 건강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완전히 고장나버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혁신위원들을 그 사람들로 했을 때 그리고 대통령에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월권이에요. 그랬죠. 네, 윗분, 뭐 나라님 이런 얘기하는 순간 혁신위는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잃어버렸다. 권위와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연장시켜주는 그런 유산균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유산균.
살아서 장까지. 그러니까 혁신이 띄우니까 김기현 당대표 선거 패배 책임 뭐 물러나라 책임져라 어떻게 당신 믿고 선거 치르냐 이런 얘기들이 약간 좀 비껴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혁신이가 김기현 당대표에게 좀 이용당하지 않았느냐. 당초부터 혁신할 생각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가 혁신이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혁신이 내부에서부터 불거져 나왔었던 게 가장 좀 큰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김경진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혁신이 자체가 김기현 체제의 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뭐 이거를 이제 혁신이 회의에서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정치를 네. 하는 혁신위원들도 음. 막 이뇨한 위원장이 김기현 당대표를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박성중 의원이나 김경진 당협위원장이나 오신환 당협위원장 다 공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천 도장 누가 찍어요? 당대표가 찍어요. 음. 그런데 당대표 당신 불출마해라, 뭐 험지 출마해라, 뭐 거치에 대해서 표명해라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아마 좀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가 이후? 그러니까 혁신위는 종료했고 네.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활동 시작한다고 했고 네.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미 활동을 네. 하고 있고 네. 예. 그러면 뭐 비대위는 물리적으로 쉽지 불가능해요. 네. 않은 네.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은 선대위 출범이 곧바로 이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관위가 열려가지고 공관위에서 공천 다 끝내면 선대위를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28일 날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네.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현안 문제들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띄울지 그 전에 띄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띄우는 것도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네. 막 되게 중요한 민생 법안 예산 그리고 대통령에게 상당히 엄청난 일일 거인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걸 처리를 미루고 아니면 덜 신경 쓰면서 당은 공관위를 통해서 공천 분위기로 몰고 간다? 이것은 상당히 여권이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국회 본회의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 공관위 띄워서 공천하고 그다음에 3월 한 10일쯤 그때쯤에서 뭐 선대위 띄우겠죠. 뭐. 네. 김기현 대표 체제로 쭉 총선까지 가는 거네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네. 비대위를 띄울 만한 현실적인 타임 테이블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의 버티기가 성공했다. 아, 김기현 승.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저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뭐 2분 정도 하고 아 진짜 근데 임 작가님의 전화를 네.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신분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밝혀요. 실명을 밝혀. 네. 그거는 좀 취재 결과. 취재원인데 두 분하고 이제 그 출입 기자들 좀 통화를 해봤는데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이가 이제 어설프게 오히려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화위복이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참패 이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랬죠.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이 사선의 관록을 보여주면서 정치력으로 이제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한 셈이 돼버렸다. 뭐 결국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게 이제 배경에 대통령의 뜻이 있느니 없느니. 용산의 의지가 담겼느니 안 담겼느니 이런 이 논란이 얽히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가 용산을 향해서 이제 한 방 먹였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과 그 국회 운영에 대한 주도권이 김기현 당대표 쪽으로 추가 조금 더 기울은 것 같아요. 용산에서 김기현 쪽으로? 네, 그래서 그 정도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용산이나 대통령의 공천권이 공천 개입이 상당히 무의미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그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이철규 총장 찐 핵관 다 필요 없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이 독단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는 사후에 대통령님 이 사람을 공관위원장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왜 이 사람 아니고 딴 사람 하라고 했을 때 말을 안 들어. 예. 그럼 완전히 공천 주도권은 김기현 당대표가 갖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으로 봐서는 네. 이게 뭐 희망사항이 혹시 섞인 거는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약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약점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지 않잖아요. 첫 번째.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을 뒷받침 받아야 되는데 음. 그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고 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데 네. 야당의 총합 의원 수보다 예. 몇 표라도 더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아마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관리 잘해라. 그런 식의 미션을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오히려 부탁하는 처지예요.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윤핵관들이 지난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까지의 사람과 돈의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것도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사람과 있던데요. 돈?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 하시는데요. 모르겠는데? 예, 그런 얘기들이 뭐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윤핵관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정치 초보인 대통령 후보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어요. 당시 대선 캠프와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얘기들이 관전 있습니다. 포인트가 예. 하여튼 공관위원장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임명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 그거 지켜보시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민주당에서는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대의원제에서 그 60대 1에서 20대 1로 그러니까 당원 60명당 대의원이 한 표를 행사하던 것을 당원 20명당 한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줄이는 내용. 근데 이거는 뭐 공천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더라고요.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하고 당대표 뽑을 때 얘기고 그렇습니다. 더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소위 하위 그렇습니다. 의원들, 하위 평가받은 의원들에게 감점폭을 몇 점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점이었죠. 원래도 민주당 당원에는 이제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감점을 공천에서 주는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감점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높이는 방안으로 이제 고친 겁니다. 평가 하위 10%에 포함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20%의 감점을 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30%로 높이는 방안을 이제 추진해서 오늘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 오늘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돌입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상당히 좀 격한 토론이 오갔다. 이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기 전에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서 당원 개정의 어떤 이유를 지금 설명을 했고요. 현역 의원 평가 관련해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이제 공천 시스템의 변화를 주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반대 토론에 나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제 비명계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나치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완벽히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인해서 독재 권력이 될 수 있다. 그걸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봤는데 뭐 나치라든지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태극기 부대의 결합 이런 것들과 이제 유사하다라는 식의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하위 평가자의 감점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시스템 공천 약속을 깨는 거다. 적어도 경선 규정 바꾸려면 1년 전에 하게 돼 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바꾸는 거고 자칫하면 당 정신을 훼손하는 게 될 수 있다. 또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개정안은 오늘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내년 공천 그리고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건 뭐 당 내부 상황이니까 그렇고 사실은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그렇죠. 국회의장과 만나서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네. 이게 국민들한테는 더 중요한 뉴스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에 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남은 이제 쟁점 법안 같은 것들은 이제 28일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장 좀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쌍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의 경우가 28일에 상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쌍특검법이 가결됐다가 만약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요구권 해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아까 대통령이 당에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200표 이상이 되면 쌍특검법이 다시 재의결이 되잖아요. 그때는 진짜 국민의힘 당대표가 힘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재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 투표를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또 탈표가 나올 수 있죠. 200표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여론에 붙일 거예요 아마 예. 각 언론사에서. 네. 그런데 여론이 뭐 상당한 수준으로 네. 이거는 특검해야 된다라고 네. 국민들이 판정을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이것을 그냥 또 막 반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상당히 gonok스러운 이게 특검 법안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참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국민의힘과 용산의 네. 이 힘의 균형이 이 쌍특검법을 전후해서 어떻게 그 균형추가 기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첫 공판이 오늘 개최됐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망 사고 관련해 가지고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해서 항명을 했다. 그리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오늘 공판에 출석을 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저는 재판관의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저는 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생긴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 지휘관들이 이제 이해를 잘못했다는 얘기인 건데 정작 이제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받을 때는 현장 지휘관들이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이제 포병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질책을 들었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여러 공지를 통해서 사단장의 압박 지시로 받아들였다라는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경찰에 혐의가 있다는 걸로 이제 이첩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재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군 검찰입니다. 군 검찰은 본인의 진술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법원에다 직접 본인이 제출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임성근 그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진술조서 가서 군 검찰한테 진술을 했어요. 그 조사 받으러 가서. 근데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검사 앞에 가서 한 이야기를 검사가 제출 안 했어요. 이 재판에서는 임성근 씨는 피해자예요, 지금. 임성근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법정에 왜 현출을 안 하죠?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군인답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군 지휘관의 할 일이 아닌가. 참 이러한 사단장 믿고 어떻게 생명을 걸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킵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 너무합니다. 네,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